안녕하세요, 역수돋보기입니다. 이번 역사에서 다룰 전투는 송나라의 호수천 전투입니다. 국방력이 약한 것으로 유명했던 송나라. 이런 송나라를 괴롭혔던 정보광조들로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가 있죠. 한 국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탕구투족의 서하라는 국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호수천 전투는 바로 송나라와 서하의 전투였습니다. 우선 송나라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이 민족이 침략을 받은 중국 왕조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 송나라만 왜 약하다고 하는 걸까요? 송나라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군사력과 국방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절도사들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절도사란 특정 지방을 방위하는 군사령관을 말합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특정 지방의 군사령관을 임명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되기를 꺼려하는 군벌로 나아가는 경향이 큽니다. 당나라 말기 군벌화된 절도사들이 난립하여 당나라를 지리멸을 찢어놓았고 결국 절도사들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했을 뿐 아니라 5대 10국 시대라는 분열 시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국가가 송나라였는데 송나라를 건국한 송태조,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송나라도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절도사 제도를 손을 봐야만 했죠. 송태조 조광윤은 절도사의 군사권과 행정권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절도사란 관직도 명칭만 남아있지 절대 군벌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죠. 송태조 조광윤은 외부 이민족의 위협보다 내부 군부 세력의 위협을 더 크게 여기고 군대의 대부분을 수도 방어와 황제의 직속 부대 겸 근위 부대인 금군에 몰빵하고 지방군을 축소시켰습니다. 절도사의 힘을 전부 빼버리긴 했지만 국가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부작용이 있었죠. 황제권은 강화되지만 국방력은 볼품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니 송나라 초기 북방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매번 그렇게 털렸죠. 송나라를 털었던 건 비단 북방의 거란족뿐이 아니라 서쪽에 탕구투족도 있었고요. 탕구투족은 티베트 계열의 한 분파로 오늘날의 간수성, 칭하이성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탕구투족은 그들 스스로 미은야 혹은 미냐게라고 불렀다고 하며 원숭이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탕구투족의 시족격인 사람이 탁발사공입니다. 당나라 말기 탁발사공이 탕구투족을 데리고 당나라에서 벌어졌던 황소에 난 일부 세력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는데 이 공을 인정받아 탁발사공은 당나라 황실로부터 황족의 성씨인 이시성을 하사받아 탁발사공은 이사공이 됩니다. 그 자손들도 대대로 이시성을 쓰다가 당나라가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렀던 말기 그리고 중국의 세 번째 분열 시대인 5대 10국 시대 틈을 타 간수성과 칭하이성 일대에 완전하게 터전을 잡았습니다. 1038년 그의 후손이었던 이원호가 현재의 닝샤 회족 자치구 인천시인 영하 흥경부를 수도로 삼고 스스로 황제를 칭했습니다. 국호는 하였는데 중국상에 워낙 하나라가 많다 보니 탕구투족 이원호가 수립한 하나라를 서하라고 구분한답니다. 서하의 건립은 당대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 송나라에게 대단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나라는 탕구투족의 이원호가 서하의 황제를 칭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두 나라 사이는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서하가 송나라의 국경지대를 공격하며 소규모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서하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 송나라는 1041년 서하 토벌에 나섭니다. 당시 송나라의 황제는 4대 황제 송인종. 송인종은 한기와 범중엄에게 두 갈래에서 서하를 공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기는 송인종에게 이전부터 서하를 토벌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던 강경파이기도 했습니다. 범중엄도 서하 토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너무 섣부르게 나서지 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완벽한 작전을 수립하고 전투 장비들을 완전하게 갖추어지고 나서 공격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범중엄의 제안이 처음에는 논의되나 싶더니 이미 송인종과 송나라 조정은 하루빨리 서하를 토벌하러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었죠. 전투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는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고 행여나 준비 중에 국경지대에서 서하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모든 것들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구투족의 황제 이원호는 10만 대군을 모아놓고 송나라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원호는 닝샤 회족 자치구의 호수천이라는 곳을 근거지로 삼고 송나라군이 발견되었다는 곳마다 병사들을 산발적으로 보내 송나라군을 괴롭혔죠. 서하의 연속적인 공격을 받으며 송나라군도 서하의 본대가
호수천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파악합니다. 송나라의 한계는 임복 장군에게 1만 8천의 병력을 주고 호수천에 가서 서하의 군대를 격파하라고 지시합니다. 한기는 임복 장군에게 서하군의 규모가 크니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천천히 진군하고 산세를 이용해 매복 전술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임복 장군은 호수천으로 진격하면서 가는 길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서하의 군대를 발견 즉시 격파하며 출발 3일 만에 호수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승리는 호수천에 도착하기까지였습니다. 이 3일간 송나라군에게 서하군이 격파당한 건 전부 서하의 유인책이었죠. 서하군은 호수천 근처 육박산에 매복 중이었는데 송나라군이 호수천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백 마리의 비둘기 떼들이 날아갔는데 그 비둘기들에는 피리가 달려있어서 이 비둘기 떼들이 하늘로 날아가자 피리 소리가 허공을 채웠다고 합니다. 육박산에 매복 중이던 서하군은 피리 소리가 난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며 송나라군은 어느새 이미 서하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포위되어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때였습니다. 임복은 이대로 도주하면 오히려 후미를 공격당해 더 큰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 차라리 싸우면서 포위를 풀 예정이었죠. 서하군은 우선 기병대를 먼저 투입해 송나라군의 전열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송나라의 임복 장군은 반드시 산으로 올라가 육박산의 고지대를 선점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육박산에는 서하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육박산으로 올라가던 송나라군은 서하군의 매복에 기습을 당하거나 절벽에 떨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미 전세가 뒤바꿀 수 없을 정도로 기울었고 송나라군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송나라의 장군들은 임복에게 철수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고 했으나 임복은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며 끝까지 전선에서 싸우다가 화살 세례를 받고 창에 찔려가면서 전사했습니다. 임복의 송나라군이 포위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기는 빠르게 기병 지원병을 투입시켰으나 이 기병대가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거의 다 끝나 있었으며 이 기병대조차도 서하군의 반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임복 장군이 처음에 데려왔던 1만 8천의 군사 거의 대부분이 전멸하였으며 송나라 범중엄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호수천 쪽으로 지원을 오자 서하군은 군대를 물렸죠. 이 전투가 호수천 전투입니다. 호수천 전투에서 병사들의 피해도 컸지만 유능한 송나라 장수들 태반이 싸우다 전사하기도 해서 호수천 전투의 패배는 송나라에게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호수천 전투 이후 서하의 황제 이원호는 송나라 수도까지 진격하겠다며 송나라를 겁박했고 실제로 여러 번 공격을 감행했지만 범중엄이 송-서하 국경지대를 우주방어하고 있는 바람에 이 송나라 내륙 진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044년 두 국가는 경략의 화의를 체결해 송나라는 서하의 국가를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바치기로 합니다. 비록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했지만 호수천 전투의 대패배 이후 서하의 송나라 침공을 막은 건 범중엄이었습니다. 범중엄은 50이 넘은 나이에 송-서하 국경지대를 지키며 백성들에게 큰 신망을 받습니다. 그저 인기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범중엄은 여러가지 군사 훈련 및 군제 개편을 통해서 범중엄이 이 지역에 없어도 알아서 서하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갑니다. 범중엄은 선비란 마땅히 천하의 근심을 나보다 앞에 둬야 하고 그 이후에 내 근심을 해야 하며 천하의 기쁨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내 기쁨을 뒤에 둬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대표적인 사대부이면서 개혁론자였습니다. 송서하 국경지대에서 나름 국방의 시스템을 마련했던 범중엄은 이후 송나라 조정의 재상이 되어 이제는 송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군사력 강화, 농업진흥, 부정부패 척결 등 10가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조정의 대세 여론은 개혁을 지양하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고 범중엄의 개혁은 진행되는 둥 마는 둥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나중엔 범중엄의 뜻을 이어받은 왕안석이 군사력 강화를 포함한 신법 개혁안을 주장하지만 역시 보수 측 반발에 막혀버립니다. 만약 범중엄과 왕안석의 개혁이 추진되어 송나라가 탈발꿈을 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수도를 뺏기고 남방으로 도주해야 했던 그런 굴욕은 안 당할 수 있었겠죠. 본디 개혁은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개혁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습관도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흘러 취지의 본질을 잃고 고이기 마련이죠. 다만 그 익숙함에 대한 관성 때문에 그 변화를 추진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그럴수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이 중요하다는 걸 송나라의 역사가 말해주는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전투는
한족들의 정통 중국 왕조들끼리 싸움이 아닌 유목민족들이 건설한 정복 왕조끼리의 전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복 왕조들끼리의 전투들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진 극적인 전투가 있는데 다소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출하점 전투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겠지만 출하점 전투는 북방 유목민족의 정복왕조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투로 손꼽힙니다. 출하점 전투는 여진족과 거란족의 싸움이었는데요. 이 전투가 왜 그렇게 대단한 전투로 인정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사 첫 정복왕조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죠. 요나라는 오늘날 베이징 인근의 연운 16주를 차지하고는 중국의 송나라를 위협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조상들은 말갈족으로 한때 발해의 피지배층이었는데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고는 요나라에 복속되어 있었죠. 그간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여진족이었는데 거란의 요나라에서는 무능한 황제들이 잇따라지기하며 요나라의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여진족은 완안부라는 부족으로 조금씩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완안부는 오늘날 하얼빈시 완현하라는 강 근처에 거주하던 부족으로 과거 흑수부 말갈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안부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야슈 부족장 때 이르러 동여진을 거의 전부 통합하다시피 했죠. 우야슈 부족장이 죽고는 그의 동생 아골타가 이어받았습니다. 아골타는 형 우야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보인 부족장이었습니다. 아골타는 동여진에 이어 서여진까지 모든 여진족을 통합해냈죠. 1112년 한 번은 요나라의 황제 천조제가 요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이민족의 부족장들을 전부 궁으로 불러 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거란의 황제 천조제가 여진족의 아골타에게 춤을 춰보라며 모욕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골타는 춤을 춰보라는 천조제의 요구를 거절했고 화가 난 천조제가 아골타를 죽이려다가 주변에서 말려 해프닝 정도로 끝났지만 이미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아골타는 요나라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끝내 1114년 아골타의 여진족은 본격적으로 요나라에 저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진족의 반란은 그저 단순히 아골타가 연회 자리에서 치욕을 받아서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정치 사회적 문제는 경제 때문이라고 요나라의 7대 황제 흥종과 8대 황제 도종 그리고 9대 황제 천조제까지 하나같이 무능한 황제들로 이들 때문에 중앙에서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지방에서는 가렴주구 그리고 귀족들의 무분별한 토지 겸병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여진족이 거주하던 토지들도 강압적으로 빼앗겼죠. 즉 여진족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계속 보유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선 요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때 우야슈냐 아골타 같은 영웅이 혜성처럼 등장했을 뿐이었던 거죠. 아골타의 반란에 요나라 천주제는 고려의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여진족 진압을 위해 소사선에게 10만 대군을 주고 출정시켰습니다. 반면 아골타가 지휘하던 병력은 고작 3,700여 명이었습니다. 한편 고려는 지원군을 보내주지는 않았죠. 소사선이 이끄는 요나라의 10만 대군이 아골타의 완안부 부족 근거지였던 헤이룽 장성으로 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요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아골타의 여진족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있었는데요. 전투에 앞서 아골타가 여진족의 제사장 샤먼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샤먼은 아골타의 꿈을 해석하기를 밤중에 기습하면 반드시 여진족이 이길 것이라고 했고 아골타는 병사들 앞에서 신명께서 나에게 경고를 해주신다며 신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요나라는 10만 대군이 한꺼번에 움직이질 못하고 대군이었기에 각 부대별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여진족의 아골타는 한꺼번에 10만 대군을 상대하지는 못하니 요나라의 각 부대들을 각계 격파하기로 합니다. 소사선의 요나라 10만이 출하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출하점은 정확한 위치가 전해지진 않으나 오늘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경계지역 어딘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겨울이라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강들이 대부분 얼어 있었는데 빙판 덕에 아골타의 여진족들은 기병 위주로 자유롭게 활보하며 장거리를 이동하느라 지친 요나라군을 각 부대별로 각계 격파했습니다.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샤먼의 해몽처럼 주로 야습이나 기습 등을 통해 기병대로 요나라 부대의 전열을 흐트려 놓고 치고 빠지고 도주하는 적들을 추격하는 형태로 요나라군을 차례차례 격파해 나갔죠. 결국 출하점 전투에서 무려 10만의 거란군이 3,700의 여진족에게 대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이 전투가 출하점 전투이며 출하점 전투 승리 후 아골타의 명성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졌죠. 그리고 요나라는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고요. 여진족의 역사에서는 이 전투를 출하점 대첩이라고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요 나라 병력이 10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여진족들이 그들이 남긴 기록에 적어두었는데 아마 자신들의 승리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과장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요 나라가 10만이라는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죠. 실제로 추라점 전투에 동원한 병력은 7천에서 1만 명 정도랍니다. 추라점 전투 당시 요 나라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서 추라점 전투의 역사적 의의까지 축소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요 나라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요 나라는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한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에 만주에 있던 거의 모든 부족들이 아골타를 지도자로 모시며 여진족에게 붙었고 여진족의 세력이 더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골타가 지휘하는 여진족의 중갑기병대, 일명 철부도의 위력을 증명해 보인 전투이기도 했는데요. 철부도는 눈을 제외하곤 얼굴까지 가리는 철갑을 입고 싸운 병사들로 추라점 전투 당시 여진족의 철부도가 메인 주력 부대였습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칭칭 감싸고 있기에 굳이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았으며 양손은 오로지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추라점 전투 당시 철부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나 추라점 전투 이후 철부도의 위력을 직접 실감한 아골타는 점차 철부도의 규모를 불려나갔고 훗날 요나라 멸망전과 송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가장 활약했던 부대였습니다. 여진족이 10,000명만 모이면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철부도 기병대는 여진족 군사들의 상징처럼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추라점 전투 이후 1115년 만주를 완전히 장악했던 아골타는 금나라라는 국호를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나라를 선포한 거죠. 금나라 선포 이후에도 아골타는 끊임없이 요나라 내륙 침공을 추진했습니다. 남쪽의 송나라도 이에 맞춰서 요나라 남쪽 지역을 공격했죠. 결정적으로 호보답강 전투에서 금나라군이 요나라군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켰습니다. 호보답강 전투에서는 아골타의 금나라군은 2만 명이었고 요나라군은 70만이었다고 하는데 호보답강 전투에서 이번에도 철부도를 앞세운 여진 금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요나라 70만도 물론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랍니다. 금나라의 지속적인 압박에 1121년 거란족 요나라의 황제 천주제는 궁성을 나와 서쪽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요나라를 맹공해 오늘날의 내몽골 치펑시인 요나라의 수도 상경 임황부를 함락하는데 성공합니다. 요나라의 수도를 함락했지만 도주한 거란족 요나라의 황제가 살아있다면 완전한 요나라 멸망이라고 생각지 않은 아골타는 계속 추격대를 보내 요나라 황제 천주제를 찾게 했습니다만 미처 찾지 못한 채 아골타는 1123년 사망하죠. 아골타의 동생 오걸매가 형의 뒤를 이어 금나라 2대 황제 금태종으로 등극하였고 1125년 끝끝내 요나라의 천주제가 붙잡히죠. 천주제가 붙잡힌 1125년을 요나라의 멸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붙잡힌 천주제는 백두산 쪽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3년 후 그곳에서 사망하죠. 남아있던 요나라 황족들은 대부분 금나라 황제들의 명령으로 도륙당했습니다. 추라점 전투와 호보답강 전투 모두 정확한 수치는 과장되어 전해지지만 그럼에도 아골타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의의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골타와 같은 이런 역사 속 지도자들을 보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부딪혀보려는 그 패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런 무모한 패기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죠. 그리고 요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자기들이 괴롭히던 여진족에게 자기들이 된통 당하게 되었는데 힘을 믿고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수탈하는 자 반드시 저항을 받으며 그 끝은 좋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전투는 몽골족과 여진족의 금나라가 맞붙었던 대전투, 바로 야호령 전투입니다. 야호령 전투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투이지만 몽골 초원을 제패한 징기스칸이 이제 중국 북방을 장악하던 여진족의 금나라와 일전일대의 싸움을 벌인 대단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판도를 뒤흔들어 놓은 전투이기도 한데요. 야호령 전투 시작합니다. 1205년 징기스칸은 옹기라트, 타이치오트, 케레이트, 자지라트, 메르키트, 나이만 등 한때 이름을 알렸던 몽골의 강성 부족들을 포섭하거나 복속시키거나 평정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친이죠. 테무친이 몽골의 모든 부족들을 병합하자 1206년 몽골계 유목사회의 대족장들이 모여 쿠레일타이라는 족장회의에서 테무친을 모든 몽골계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칸으로 옹립하자는 여론이 모였습니다. 테무친은 마침내 징기스칸이 되었죠. 징기스칸은 사해의 군주 혹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이고 국가 이름을 예케 몽골 울로스, 즉 대몽골 제국으로 지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계 유목민들을 통합하고 대몽골 제국이라는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을 만들면서부터 몽골이란 민족의 의식이 각성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칸으로 등극한 후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을 이루는 튀르크계 유목민 키르기즈족과 몽골 북서부 튀르크의 영향을 받은 몽골계 숲의 유목민 오이라트 부족을 통합했습니다.
1207년엔 오늘날 중국의 서북방 지역에 있던 탕부투족의 나라 서하를 공격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서하 원정은 징기스칸의 몽골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서하 원정은 기존의 징기스칸이 수행해오던 전투와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유목부족 대 유목부족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엄연히 국가였습니다. 국가와 싸운 첫 전쟁이었는데 공성전 경험이 없던 몽골족이었기에 징기스칸은 서하 원정 초반에 꾀를 먹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앞으로 왕조를 상대할 때에는 공성전에 걸맞는 새로운 편제와 무기가 필요함을 알고 서하 원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병대 육성과 공성무기 제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서하 원정을 기점으로 서하를 통해 위구르인들이 대거 몽골 사회로 유입되면서 행정 관료로 발탁되었죠. 여러모로 징기스칸의 서하 원정은 향후 징기스칸이 수행할 금나라라는 거대한 국가와의 싸움을 위한 좋은 실전 경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만주족에서 발행한 여진족은 말갈족이 그들의 전신으로 한때 발해의 백성이기도 했죠. 발해가 거란족의 요나라에 멸망하자 한동안 요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12세기 아골차가 여진족을 통합한 뒤 거란족의 요나라를 몰아내곤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중국의 송나라까지 남방으로 내쫓고 중국의 화북지방 전체를 차지하였죠. 비록 여진족 또한 금나라를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만주를 주름잡는 유목민족이었지만 금나라를 건국하고 시간이 지나며 정착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금나라도 북방의 유목민족들에 대해선 전통적인 중국 왕조처럼 유목부족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 출현을 방지했으나 징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징기스칸의 몽골과 여진족 금나라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금나라가 통일된 몽골 제국을 가만둘 리 만무했죠. 금나라의 7대 황제 영제 위소왕은 징기스칸에게 알아서 복속하라며 사신단을 보냈으나 징기스칸이 금의 사신을 대우를 안 해주자 금의 사신이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사신인지 아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했죠. 영제같이 어리석은 자가 옥좌에 가당키나 하며 내가 그런 자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가? 1211년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은 금나라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하는 낙타 제공 등 경제적으로 징기스칸을 도왔고 예전 금나라가 멸망시켰던 요나라의 잔당들 즉 거란족까지 몽골군과 함께 금나라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거란족들에게 잔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저질러서 거란족들은 늘 금나라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금나라에서는 완한승유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무려 40만 대군을 편성해 북쪽에서 남하하는 징기스칸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투가 벌어지죠. 1211년 징기스칸의 부대가 금나라군과 베이징 북쪽 만리장성 앞쪽의 보루였던 오사보에서 만나며 전쟁이 개전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6만이 조금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오사보 전투에선 징기스칸의 사구 중 한 명이었던 제베가 금나라군을 이렇게 박살냈습니다. 금나라 황족 출신의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흩어진 금나라 군대와 추가 지원을 받은 병력을 끌어모아 야호령이란 고개로 집결했습니다. 야호령은 베이징의 서북쪽 장자커우시에 위치한 고개였습니다. 몽골의 초원과 몽골의 사막에서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때, 특히 베이징을 목표로 들어갈 때 거대한 산맥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몽골의 사막과 거대한 산맥의 경계지대에 있는 곳이 장자커우이며 그 산맥 중에 야호령이란 고개가 있었죠. 금나라의 완한승유는 아마 몽골군의 주력 부대인 기병대가 활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산에 진을 친 듯하죠. 그런데 야호령이란 고개가 험준해서 금나라도 40만 병력이란 대군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곳에 산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몽골군의 주력이 기병대였고 그들의 장기를 10분 발휘하지 못했어도 서하 침공을 통해 나름 몽골군의 보병들도 군사력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사준 중 한 명인 무칼리가 금나라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사이 징기스칸의 본진이 곳곳에 퍼져있는 금나라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여러 고지에서 몽골군을 공격하는 것이 금나라의 작전이었으나 오히려 몽골군의 공격을 받으며 각 부대와 각 진영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바람에 된통 깨지기만 했죠. 야호령 전투로 금나라군 40만 중 무려 20만을 잃습니다. 야호령 전투를 보면 고지대를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유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대군이 소수 병력을 상대할 땐 지나치게 험준한 산세에서 고지대를 지키고 있는 게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군을 좁은 곳에다 배치하면 군사수가 많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전열이 흐트러진 군대는 아무리 군사수가 많아도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나라의 완한승유가 야호령에 진을 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요 도시들 방어를 포기했었습니다. 야호령에서 몽골군을 공격해 섬멸하려던 전략보다는 차라리 주요 도시들을 우주 방어하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령 몽골군이 서하 원정을 통해 공성전의 실력이 늘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나마 몽골군이 아직까지는 취약한 전술이 공성전이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금나라의 완한승유가 몽골군이 서하를 원정하며 공성전에도 이미 능숙해져 있다고 지레 겁을 먹었을 수도 있죠. 야호령 전투로 금나라군은 대파되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행히 금나라 사령관 완한승유가 몇만을 수습하여 야호령 인근 강주변 회화보에서 진을 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금나라군에게 쉴 틈을 주지 않기로 한 징기스칸은 회화보로 진격, 약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또다시 금나라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오사보, 야호령, 회화보 세 차례의 전투에서 금나라는 30만이 넘는 병력을 잃었죠. 야호령 전투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금나라였지만 곧바로 금나라가 멸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금나라는 이후 수성전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여 몽골군의 공격이 어느 정도 버텨냈고, 그리고 몽골군에 합류해 있던 거란족이 이 몽골에게 반기를 들면서 몽골의 신경이 다른 곳으로 쏠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금나라는 몇 년을 버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나라의 완한승유가 야호령이 아닌 수성전에 집중했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한 거죠. 하지만 끝내 금나라의 국력은 점점 고갈되었고 금나라는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깁니다. 어찌됐든 베이징은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기에 징기스칸은 베이징을 포위합니다. 몽골군이 베이징을 포위하고 외부의 길을 전부 차단하자 베이징은 기아에 시달렸고 베이징 내 금나라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기도 했다죠. 비록 이제는 수도가 아니게 되었지만 베이징 수비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215년 베이징이 징기스칸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끝내 금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1227년 사망합니다. 금나라는 2대 대칸이었던 오고타이 칸 때 1234년 멸망한답니다. 이 야호령 전투를 보자면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